이 사건은 실제 겪었던 일이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너무 충격적이라 평생 지우지 못할 것 같다. 당시 20대였던 나는 미용 보조로 일을 하며 신림동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다. 반지하 원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당시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한 반지하를 선택하게 되었다. 월세가 싼 대신 불편한 것들도 많았는데 말이 반지하고 1층이 키보다 높은 지층이라서 그냥 지하나 다를 바 없었다. 특히 세탁기가 공용이었다는 것이 가장 불편했다. 반지하층에는 7가구가 살았고 다용도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드럼 세탁기를 두고 함께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내가 하는 일이 미용 쪽이라 평일 중에 하루를 쉬게 되었다. 빨래가 밀리는 주말보다는 평일 중에 빨래를 돌려놓고 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날도 빨래를 돌려놓고 TV를 보다가 빨래가 끝났다는 세탁기 기계음을 듣고 다용도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다용도실에 들어가니 아직도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세탁기 남은 시간이 3분쯤이고 세탁기 마지막 단계인 탈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드럼 세탁기 창을 보고 있는데 찰나의 순간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웬 남자 사람 머리가 안에서 뒹굴하고 지나간 듯 했다. 갑자기 몸이 긴장되고 전신에 소름이 쫙 돋았다. 잘못 봤나 싶으면서도 순간 너무 무서워 시선을 반대쪽으로 옮겨 세탁기를 쳐다보지 않으려 했다. 갑자기 볕 안 드는 반지하층의 다용도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너무 겁이 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세탁기에서 알 수 없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다. 볕 안 드는 지하 복도에 누가 서 있다가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지금 세탁기 안에서 사람 머리를 본 것 같아. 빨리 좀 와줘. 부탁할게. 내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세탁이 다 끝나고 멈춘 세탁기를 열어보지 못했다. 다용도실에서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복도에서 남자친구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아, 어딨어? 안에 있어? 나는 너무 반가운 목소리에 그제야 다용도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런데 어두운 반지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깜짝 놀란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가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이상하게도 방금 전 남자친구와 통화했던 기록은 없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 남자친구는 무슨 일 있냐는 듯 전화를 받았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밖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렸다. 얼마 후 도착한 남자친구와 함께 다용도실로 들어갔다. 세탁기와 빨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탁기도 빨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때 나는 뭔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치부하며 그 일을 잊기로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흰색 티셔츠를 입고 음식점에서 나오다가 음식 자국이 묻어있는 게 발견되었다. 에이, 뭐야 하고 살펴보았다. 그런데 옷을 보니 음식 자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검붉은 색에 뭔가 튀었다기보다는 바늘로 찔렀다는 느낌의 아주 작은 오염이 몇몇 군데 묻은 걸 확인했다.
며칠 전 세탁기 안에서 본 남자 얼굴이 생각나 기분이 찜찜해졌다. 곧바로 집으로 가서 그날 세탁기에 넣었다고 기억하는 옷들을 모두 꺼내 샅샅이 살펴보았다. 순간 식은땀이 나고 소름이 돋았다. 아니나 다를까 흰색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위치는 제각각이지만 바늘로 찌른 것 같은 형태의 검붉은 오염이 옷마다 군데군데 나 있었다. 흰색이 아닌 옷들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다. 바로 그 옷들을 모아 쓰레기로 버리고 그 뒤로는 공용 세탁기를 쓰지 않았다. 나는 도저히 이 집에서 살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집을 알아보던 중 TV에 나오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다. 뉴스 속보에는 익숙한 장소들이 나오고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사는 반지하 원룸이었다. 마지막 뉴스 내용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40대 이모씨 토막난 시체 중 머리 부분은 세탁기 안에서 발견되었고 범인은 빨래와 동시에 토막난 시체를 세탁기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라는 내용의 뉴스 속보였다.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너무나 선명하다. 그 후 머리 없는 마네킹이나 머리가 잘린 영상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며 그때 일이 떠오른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괴담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무섭고 소름 끼쳤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록을 바라보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 10대 때의 일이니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네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이 자율학습이지 실상은 강제로 방과 후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했었죠. 떠들거나 도망을 갈 경우에는 구타바 같은 심한 수준의 체벌이 따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까지 자습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늦봄 초여름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저와 학우들은 밤 10시까지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율학습이 끝나는 10시 종이 울리자 학우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학교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에서 먼 곳에 사는 저와 제 친구도 있었죠. 저와 제 친구는 버스로만 통학하는데 30분이 걸리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는 오지 않고 10분은 넘게 걸어야 하는 곳의 정류장에만 왔었죠. 막차 시간이 10시 30분에 맞춰서 정류장까지 가려면 우리는 꽤나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서둘러 정류장까지 걸어가느라 시원한 늦은 봄의 공기도 느낄 틈도 없이 걸었습니다. 서둘러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더군요. 멀리까지 가는 막차라 그 버스에 타는 승객이 많아서 항상 정류장이 붐볐는데 그날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저와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는 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을 테니 더 좋다고 말하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막차 시간인 10시 30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오는 것이었죠. 저와 친구는 우리가 너무 늦게 나왔나? 택시라도 타고 가야 하나? 라는 말을 하며 10분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버스 번호를 비추는 조명이 흐려서 버스 번호가 멀리서도 잘 보이지 않았고 버스 내부의 조명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간신히 우리가 타야 하는 버스 번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상 붐볐던 버스 안은 한산해 보였고 라디오도 나오지 않았고 승객들도 너무 조용해 보였습니다. 특히 버스가 정차 후 버스기사 아저씨는 우릴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드는 오싹함과 무서움에 버스에 타려는 친구를 붙잡고는 그냥 택시 타고 가자 했지만 친구는 괜찮다며 버스에 탔고 저는 그냥 택시를 타고 가겠다며 먼저 게임하고 있을 테니 연락하라는 말을 하고 친구를 보냈습니다. 출발하는 버스를 보면서도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와 같이 승객들도 하나같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보내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도착했고 게임을 하며 친구를 기다렸지만 친구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무서운 생각으로 긴밤 잠도 설치며 다음날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호출했고 친구와 자율학습 후 뭘 했는지 물어보셨기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율학습이 끝나자마자 친구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나는 택시를 타고 갔다고 말이죠. 다만 그 버스의 이상한 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등교하지 않는 그날도 저는 자율학습을 하고 10시에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날도 정류장에는 사람 한 명 없었고 가로등도 더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시원해야 할 봄날의 공기도 그날만은 쌀쌀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기분을 느끼며 오늘도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멀리서 버스가 보였습니다. 흐릿한 조명이 비추는 버스 번호와 내부의 어두운 버스 조명. 어제의 그 버스 같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버스 기사는 어제처럼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도무지 그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버스는 느릿느릿 출발을 했고 버스의 뒷좌석이 나를 지나쳐갈 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구가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정면만을 멍하니 응시한 채 제게 느릿느릿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소름 끼쳤고 무서워서 목소리를 낼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이나 저는 멍하니 굳어 있었고 지나가던 택시가 멈춘 후 몇 번의 클락션을 울린 후에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부모님께 조르고 졸라 부모님 차를 타고 하교를 했고 다시는 그 정류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지금도 친구가 제게 손을 흔든 이유에 대해선 알 수가 없습니다. 제게 이 버스를 타지 말라고 손을 흔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 라는 의미로 손을 흔든 것이었을까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오싹하고 무서운 기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실제로 겪은 일이다. 나는 6개월 전 아버지와 같이 등산을 갔다 와서 소름이 돋는 일이 있었다. 일요일 아침 아버지와 모처럼 등산을 가게 되었다. 그날은 날씨도 화창하고 구름도 맑았다. 아버지와 나는 차를 타고 대구에서 유명한 팔공산을 가보기로 했다. 팔공산은 수차례 등산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목적지에 도착하여 등산을 시작했고 가끔 아버지와 등산을 했기에 힘든 점은 없었다. 3시간이 걸려 팔공산 정상에 도착했다. 맑은 공기를 쐬며 아버지와 이야기 후 산을 내려갔다. 내려가는 길에 식사도 하고 여유를 부리니 금방 해가 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나는 산을 내려와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다. 주차장에 아버지 차 외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 것이었다. 조금 이상했지만 차가 거의 없으니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겠네? 라고 생각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을 자동차로 내려오고 있었다. 마치 귀신이나 산짐승이 갑자기 나올 것 같은 무서운 분위기였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나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산을 한 탓인지 몸이 축 처지고 잠이 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 클락션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 차 뒤로 계속 클락션을 울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아버지, 뒤에 차가 계속 따라와요. 글쎄, 왜 저러지? 많이 급한가? 아버지는 뒤따라오는 차량을 먼저 보내기 위해 갓길로 잠시 차를 세웠다. 우리를 지나쳐 갈 줄 알았던 차량은 아버지 차 앞에 차를 세웠다. 지금 뭐 하는 거지? 계속 클락션을 울리며 따라오는 운전자에 기분이 나빠진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 앞에 세워진 차로 다가갔다.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때서야 창문을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운전자는 젊은 여자였다. 그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을 천천히 이었다. 저 운전하다가 앞을 봤는데 자동차 천장에 동물 형체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클락션을 울리며 가까이 갔더니 동물이 아니었고 사람 형체가 매달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재차 되물었지만 그 여자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을 하였다. 천장에 매달려 손톱으로 무언가를 긁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끝내고 아버지는 다시 차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는 차에 탑승하기 전에 썬루프 쪽을 확인하는 듯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출발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내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런 줄 알았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자동차 썬루프 쪽을 확인하였다. 누군가 손톱으로 수없이 핥긴 자국이 보였다.
아버지와 나는 그날 귀신이 매달려 있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날은 회사 회식이었다. 나는 술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조금만 마시고 나오려고 할 생각이었으나 회사의 직속 상사들이 주는 술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취기가 오르고 시간이 흘렀다. 난 사실 회사 여직원 중 한 명과 썸을 타고 있는 사이였다. 사내 연애라고 하면 다들 알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연애하는 맛은 짜릿하게까지 하였다. 그날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다. 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자자, 2차 갑시다. 빠지는 사람 알지? 우리 회사 부장님의 말씀이었다. 부장님, 죄송하지만 집에 어린 동생이 혼자 있어서 일찍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내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대. 그럴만도 하다. 입사 6개월차 신입사원이 회사의 직급자에게 초를 치는 소리를 하였으니. 그러나 부장님의 대답은 의외였다. 동생이 많이 어린가 보지? 그래, 그럼 자네는 먼저 들어가게. 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던 사람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날 쳐다보았다. 다들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보였지만 부장님 기분을 망쳐 좋을 게 없다고 싶은지 다들 꾹꾹 참는 분위기였다. 사실 동생은 핑계이고 썸을 타는 여직원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회식 도중에 빠져나오게 되었고 썸을 타는 여직원도 배가 아프다며 회식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우리는 둘이 남아있게 되었다. 둘 다 술을 좀 마신 터라 데이트 장소도 마땅치 않고 저녁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딱히 갈 곳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용기 내어 이야기했다. 우리 저기서 잠시 쉬었다 갈까?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둘러싸인 모텔이었다. 여직원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썸을 타고 같이 밤을 보내게 되었다. 모텔 입구에 도착하였다. 얼마예요? 손님, 죄송한데 지금 방이 없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나가려던 찰나 모텔 주인이 급하게 이야기하였다. 아, 잠깐만요. 방이 하나 있긴 한데. 말끝을 흐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 방이 창문이 잘 안 열리네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생각을 잠시 하고는 딱히 창문을 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을 하였다. 자, 키 받으시고 607호입니다. 모텔은 8층 건물이고 1층은 카운터 및 주차장 형태였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07호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내부 시설은 생각보다 좋은 편은 아니었다. 쾌쾌한 냄새까지 나는 듯했다. 그래도 썸을 타는 여자와 모텔까지 왔으니 이런 건 개의치 않았다. 여직원은 먼저 씻는다고 하여 샤워실로 들어가고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자꾸 신경이 쓰였다. 그래도
처음으로 둘이 오붓하게 지낼 곳인데 환기라도 시킬 생각으로 창문을 열려던 순간 모텔 주인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창문이 고장나서 안 열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기로 했다. 마치 못으로 단단히 고정을 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직원과 나는 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뜨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누가 이 시간에 장난하는 거야? 다시 침대로 가려던 순간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 쪽은 문 앞이 아니라 창문 쪽이었다. 그것도 열리지 않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았다. 순간 오싹하고 식은땀이 났다. 내 옆에 자고 있던 여직원은 술을 많이 한 탓에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다. 깨우려고 했지만 노크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깨웠다고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번에는 노크 소리가 아니고 창문을 억지로 열려는 듯한 소리였다. 6층 높이에서 새벽 시간에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노크 소리와 창문을 열려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버티다 술을 마신 탓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내 옆에 자고 있던 여직원은 없었다. 같이 밤을 보내고 민망하여서 먼저 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도 옷을 챙겨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모텔 주인에게 607호 키를 주며 물었다. 저 어제 같이 온 여자친구 혹시 언제쯤 나갔는지 보셨나요? 여자친구? 손님 어제 혼자 오셨잖아요. 혼자 왔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 많이 취하셔서 빈 방 달라고 하셔서 들었는데 그 방은 6층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람이 있어서 숙박으로 쓰지 않는 방인데 손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드렸잖아요.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모텔 주인이 보여주는 CCTV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11시 30분경 혼자 모텔을 걸어오는 게 보였고 마치 옆에 누구라도 있는 것 같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난 곧바로 썸을 타는 여자 직원에게 연락을 하였다. 여자 직원은 회식이 끝나고 나와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모텔 창문에서 노크를 한 건 무엇이며 내 옆에 자고 있던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지금부터 20년 전쯤 일이다. 그때 당시는 시체 닦기 알바가 존재했었다. 지금이야 장례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존재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시체 닦기 알바를 하면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볼까 한다. 내 이름은 김민수, 30살 백수다. 돈 없고 꿈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는 중이다.
어느 날 인터넷을 살펴보다 시급이 정말 높은 알바를 보았다. 병원에서 시신 닦으실 분, 한 구당 15만원, 초보자 가능. 이때 당시 일반 회사원 하루 급여가 5만원 정도여서 15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나는 곧바로 연락을 하였다. 저기 인터넷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하여서 연락드렸어요. 네, 초보자도 가능하긴 하지만 시급이 조금 낮아요. 병원 관계자와 통화 후 곧바로 일을 하기로 했다. 시간이 되어 일을 하러 병원에 방문을 하였다. 내가 일을 할 장소는 병원 옆 조그만 장례식장이었다. 나는 병원 담당자와 만나 그가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다. 집에서 공고를 보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시체 닦기 알바라는 건 없다고 했고, 시체 닦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미심쩍긴 했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확실하니 일단 해보기로 하였다. 그가 안내했던 곳은 어두운 지하실이었다. 지하실은 음침한 느낌이 들고 서늘하기까지 했다. 특히 알코올 소독 냄새가 진동을 하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병원 담당자가 입을 열었다. 이 일 처음이라고 하셨죠? 아, 네. 담당자는 커다란 보관함에서 시신 두 구를 꺼냈다. 알코올 솜으로 시신을 닦는 과정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그날은 첫날이라 그런지 시신 한 구는 담당자가 처리하였고 나머지 한 구는 내가 직접 닦았다. 내가 생각했던 공포스럽고 무서운 느낌도 아니었고 오히려 시신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집중해서 시신을 닦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첫날이고 초보자라 일당 10만원을 받고 집으로 왔다.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병원 담당자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민수씨, 오늘도 시간 되시면 일하실 수 있나요? 오늘이요? 할게요. 그날 할 일도 없었을 뿐더러 생각보다 일이 쉬워 하루만 더 해보기로 하였다. 어제처럼 담당자를 만나 지하실로 들어갔다. 오늘도 시신 한 구는 담당자, 나머지 한 구는 내 몫이었다. 한참 시신을 닦던 중 담당자가 입을 열었다. 민수씨, 죄송한데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마무리는 시신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이었다. 별일 아니기에 나는 흔쾌히 이야기하고 혼자서 시신을 닦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얼굴 쪽만 닦으면 끝이었다. 자, 이제 얼굴 닦습니다. 혼잣말을 하고 얼굴을 닦기 시작했다. 얼굴을 닦던 중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담당자가 닦던 시신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다. 혼자서 시신을 들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급하게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냥 집에 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가버리면 일당도 받지 못할 것 같았다. 고민 끝에 시신을 질질 끌며 옮기던 중 갑자기 정전이 되며 어두운 지하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무서웠다.
벽을 더듬거리며 입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두운 탓인지 찾기가 힘들었다. 가까스로 철문으로 되어 있는 입구를 찾았지만 내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철문이 밖에서 굳게 잠겨있는 것이었다. 나는 밤새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지만 받질 않았고 뜬 눈으로 지하실에 갇혀 밤을 지새야만 했다. 죽은 시체들과 함께 말이다. 그때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긴장이 되고 심장이 빨라졌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나 혼자인데 무슨 소리지? 내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시체가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고 누가 숨어있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릴 때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이 내 다리를 덜썩 잡는 것이었다. 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 후 얼마나 쓰러져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음날 담당자의 실수로 직원들이 퇴근한 줄 알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 시체와 함께 밤을 지샜다는 것과 어둠 속에서 차가운 손이 내 다리를 잡았다는 것. 그때 그 손은 시체가 귀여운 건 아닐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괴들람 공포이야기 채널 괴들람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괴담 제목은 악마가 사는 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 2개에 제법 큰 욕실까지 있다는 집. 홀린 것처럼 집 구경을 하고 있던 내게 부동산 업자가 물었다. 불안한 듯 떨리는 그 목소리에 난 당당히 이야기를 했다. 그럼요. 진짜 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집값도 싸고 좋은 동네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근처에 살던 사람도 찝찝하다며 이사가는 판인데 하필 딴 곳도 아니고 굳이 여길 찾다니 말이야. 자네도 다 알고 온 거 아닌가? 이 집에 누가 살았었는지. 나야 돈 버는 입장이지만 찜찜해서 원. 난 피식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뭐 어때요? 전 여기가 마음에 드는데 바로 계약할게요. 부동산 업자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날 가만히 바라보았다. 확실히 사람이 죽은 집에 살려고 하는 내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게다가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연쇄살인마의 집이라면 더욱더. 하지만 난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이 집에 살고 싶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 최만수. 아무런 이유도 없는 무차별 학살.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이 넘어가는 희대의 살인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과 여자, 건장한 청년까지 가리지 않고 죽인 끔찍한 악마. 그가 체포되고 세상에 알려지자 모든 이가 그의 잔혹한 행위에 분노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희대의 연쇄살인마라는 타이틀에 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당당히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지만 범죄물과 공포물을 좋아하는 나에겐 자극적이고 흥미돋는 소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접하기 힘든 정보들까지 알아낼 수 있었대. 40대 중반, 독신, 일용직 노동자,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미혼모와 교제 중 미혼모에게는 장성한 아들이 있었으나 최만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잦은 트러블 발생.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들의 행방 묘연, 그리고 얼마 안가 미혼모와 결혼을 약속. 파면 팔수록 흥미로운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살해 방법, 피해자, 그리고 그와의 인터뷰 자료. 그러던 중 그가 남긴 말 하나가 나를 매료시켰다. 난 악마가 아니야.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 나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당신들처럼. 소름이 돋았다.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상한 감정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걸 계기로 난 그 살인마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미친 짓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바로 그가 살면서 사람들을 끌고 와 죽였던 그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었다. 보통이라면 몇 년간 주변이 텅 빈 채 방치되거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겠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살 집이었다. 내심 섬뜩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인마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선 집을 그가 살던 그때의 모습으로 최대한 꾸며보았다. 다행히 그의 집을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모식도 같은 걸 구할 수 있어서 그리 어렵진 않았다. 침대 위치와 인테리어, 심지어 소품까지 그와 비슷하게 구해서 장식했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었겠지? 그리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묻고 있는 희생자를 가만히 감상했을 거야. 그리고 욕실 바닥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래, 여기서 시체 핏물을 뺐어. 이 바닥이 피로 흥건했겠지? 뒷덜미가 쭈뼛서는 느낌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희열이 찾아왔다. 거실, 욕실, 부엌, 어딜 만져보아도 사람을 죽인 그 손이 닿았던 곳이다. 그 사실이 너무도 짜릿한 느낌이었다. 그도 나처럼 이 침대에서 일어났을까? 그도 나처럼 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즐겼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희생자가 죽어가는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을까? 정신 나간 상상인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너무도 즐거웠대. 한 발 더 나아가 이곳에서 뭔가 섬뜩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마저 생겼대. 죽은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던가 귀신을 본다던가 하는 것. 귀신 타령 따위는 유치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한 나지만 지금 와서는 생각이 바뀌었대. 그리고 얼마 뒤 실제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대. 뭐야, 이게 무슨 냄새지? 기분 탓일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에서 희미한 피냄새가 감도는 듯 했다. 사람이 죽은 지는 제법 시간이 지났고 전문 업체가 청소도 깔끔히 했을 테니 냄새가 남지는 않았겠지만 언제부턴가 미묘한 피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설마 아직 발견 안 된 시체 같은 게 처박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욕실 문을 열었다. 그리곤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모습에 그대로 얼어버리고 말았다. 욕실 바닥엔 시체가 놓여 있었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 꼼짝 않고 욕실 바닥에 놓인 남자의 시체.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진 않았다. 너무도 당황했기에 비명조차 나오진 않았다. 난 그대로 욕실 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공포심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왜 시체가 저곳에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나에게 목류병 같은 게 있었던 것일까?
살인마에게 너무 몰입한 나머지 무의식 같은 게 사람을 죽인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터무니없었다. 난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 조심스레 욕실로 다가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금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헛바람을 들이켜야 했다. 욕실 안에 아까 봤던 시체는 없었다. 다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이번엔 머리를 진한 갈색으로 물들인 단발의 여자였다. 비릿한 피냄새와 젖은 시체가 내뿜는 기분 나쁜 습기, 그리고 욕실 한켠에 서서 가만히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 최만수였다. 있을 리 없는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두 눈을 파고들자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난 혹여나 최만수와 눈이 마주칠까 숨소리마저 죽이고는 다시 문을 닫고는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다. 환각 같은 것일까? 진짜일 리는 없었다. 그 미친 살인마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하지만 너무도 생생했기에 단순히 헛것이라고 웃어 넘길 수도 없었다. 게다가 방금 본 시체는 알려진 피해자가 아니었다. 알려진 자료들은 물론 어두운 경로로 유통되는 것들을 모조리 꿰차고 있었기에 확신할 수 있었다. 즉,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닌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 이 집이 내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일까? 순간 공포심이 잦아들고 새로운 흥미가 생겼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총 12명. 하지만 경찰은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실종된 미혼모의 아들. 만약 이 집이 내게 사건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도 몰랐던 피해자들의 모습 역시 볼 수 있는 것이다. 숨겨진 피해자, 어쩌면 숨겨진 희생자를 더 볼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어쩌면 최만수가 사람을 죽이는 모습도. 미혼모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실제와 같이 생생한 시체의 모습이 끔찍하긴 했지만 그런 것 따윈 상관없었다. 난 주섬주섬 노트와 펜을 찾아들고 조심스레 욕실로 다가갔다. 지금까지 14명? 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문을 여닫으며 기록했다. 항상은 아니었지만 욕실 문을 열다 보면 드물게 시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가끔씩은 시체 곁에 있는 최만수의 모습도 보였다. 형체는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 동안 유지되었다. 길지는 않지만 날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벌써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를 넷이나 찾아내었다. 게다가 아주 드물게 최만수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잘 가시오. 개인적인 원한은 없네만 나도 어쩔 수 없으니 용서하시오. 담담한 말투로 희생자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최만수의 말에 발끝부터 희열이 찾아 들어왔다. 희생자들의 인상착의와 최만수의 모습 등을 꼼꼼하게 적어 넣으며 문을 여닫기를 수차례. 노트는 새로운 정보들로 빡빡하게 채워져 갔다. 물론 이걸 경찰에 넘기는 멍청한 짓을 하려는 건 아니었다. 뒷웹 사이트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큰 돈을 주고서라도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미친 녀석들. 이 노트에 적힌 것들은 아주 비싼 값에 팔릴 것이다. 자, 더 새로운 걸 보여줘야지. 뭔가 더 보여줘. 열심히 문을 여닫던 난 갑자기 나타난 최만수의 모습에 다시금 눈을 빛내며 노트를 꺼내들었다. 언제까지 이럴 셈이냐. 이대로 가다간 얼마안가 들킬 거야. 나도 더 이상은 무리다. 최만수의 말이었다. 하지만 저 말은 바닥에 놓은 시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최만수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 내가 서 있는 곳에 있던 누군가를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었대. 곧 뇌 뒤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 도와주신다면서요. 시체는 잘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당분간 몸 숨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고 부탁드리는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울면서 부탁드렸을 땐 맞게만 달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발 빼시더라고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대. 목소리만 들려올 뿐. 다시 욕실을 바라보자 최만수는 크게 한숨을 쉬었대. 그냥 실수인 줄 알았대.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한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이런 끔찍한 짓을 계속할 줄은. 작은 웃음과 함께 다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대. 이제 제가 아들이잖아요. 불쌍한 아들이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버지니까 마땅하게 도와주셔야지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최만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곧 포기한 듯 말했대.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구나. 이러나 저러나 네가 남들 눈에 띄어서 좋을 것 없으니 잘 숨어있도록 해. 곧 형체는 모두 사라졌대. 난 노트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멍하니 굳어있었대. 그 아들은 숨겨진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대. 그리고 최만수 역시 살인마가 아니었대. 그렇다면 진짜 살인마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때 뇌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봤구나. 이번엔 환각이나 환청이 아니었대. 곧 내 등 뒤에 불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대. 신기하지? 나도 처음 봤을 때 엄청 놀랬어. 뭘까 저건? 시체를 하도 가져다 날라서 귀신이 씌었나? 그럴지도 몰라. 완전 저주를 받은 거지. 이상하다니까? 사람들이 뭘 씌었는지 경찰이고 청소업체고 왕창 왔다 갔다 했는데도 천장에 있는 다락문은 못 찾더라고. 그냥 아저씨 솜씨가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고통에 신음하며 난 마지막으로 떠올렸다. 최만수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 난 악마가 아니야.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 나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당신들처럼. 그 뒤엔 숨겨진 말이 있었을 것이다. 진짜 악마는 따로 있지. 그걸 마지막으로 정신을 잃었다.